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철학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구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도 그 여인에게 연락은 없습니까? 다른 여인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다른 여인 누구예요? 다른 여인들한테.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은 사회학과 교수래요. 월말을 듣고 전화하신 거예요? 연락한 거죠. 내가 들었는데 이러면서 너무 자기가 철학을 오랫동안 났는데 철학 얘기를 들어 좋아하는데 원래 자기가 김어준 씨 팬이었대요. 그런데 오랫동안 팬이었는데 이제 구용 씨 팬이 된다고 해서 갈아탄다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그 남자들만 방송 듣는다고 해서 굉장히 잘못된 정보도 하면서 내가 듣고 있다? 그렇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은 게 하나 있어요. 또 있어요? 홍콩. 한 분이 아니라? 홍콩에서 오랫동안 그 어준 씨 팬이었는데, 어준 씨 팬이었는데. 다 갈아타는 사람들이야. 저하고도 인연 있는 분들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준 씨 덕분에 그 철학방송 같이 듣는다. 홍콩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듣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결제하고 다 같이 듣는 거야? 특별히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건 최근에 그분들이 이제 5.18이라고 해서 모여서 이렇게 같이 그 추모식도 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어준 씨가 사람들 많이 배려놨구나. 전 세계 교민들 중에 방송 듣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어요. 자, 세계로 뻗어가신 박구영 선생님 저 덕분에 갈아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자, 오늘은 누굽니까?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 사르트르는 제가 좀 알죠. 그런 거 확인해보죠, 우리가. 사르트르는 내가 좀 알죠. 사르트르. 일단 이제 독일계는 그만하시고 이제 프랑스도 입국 못 하시려고요? 사르트르 내가 알지. 사르트르. 원래 20대에 이런 철학자들 괜히 뒤적뒤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존재가 본질에 우선한다 그거 아니에요. 제대로 안 배웠네. 존재가 아니고 실존이. 실존이? 네.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 거짓말. 내가 20대 읽은 문장은 존재가 본질에 우선한다.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럴듯한 거 이게. 존재가 본질에 우선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가지고 서점을 가가지고 사르트르 뭐였더라 존재와 무인가? 그렇지. 존재와 무. 그런 책이야. 제목도 일단 그 제목을 보고 사자인가? 그래서 이제 일단 내가 끝까지 읽을 수 없다는 건 난 알고 있었어. 그래서 몇 장 안에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우연하게도 불어를 영어로 번역한 걸 내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그지스턴스가 에센스에 우선한다는 거야. 그렇지. 존재와 본질이라는 내가 단어에 사실은 이 압도됐었거든요. 존재도 모르겠고 그리고 본질도 모르겠는데 이그지스턴스하고 에센스는 별거 아니잖아. 그렇지.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래서 몇 문장 읽어봤더니 날 때는 목적 없이 태어난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일단 제가 이제 요거를 20대에 받아들인 로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허점이 있겠지. 있겠는데 요거 몇 문장 읽어보니까 별말이 아니야. 이거 야 태어날 때는 목적이 정해진 게 아니다. 당연하잖아. 사람이 병뚜껑이야 목적 있게. 제가 20대 초반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10대에 한 3가지 사건이 중첩돼서 그런 거예요. 야, 이 철학 시간에 내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네. 사이트 좀 알거든 내가. 일단 들어보고. 자,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봅시다. 순식간에 어떻게 흡수할 수 있었냐면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어요. 그렇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따고 있다가 태어났다. 땅에 태어났다. 다 외워야 되잖아. 내가 외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지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누가 지정해줬지 이거? 어릴 때 이거 반항이 아니고 궁금한 거지 어릴 땐. 어머 어디서 정해줬나 봐. 근데 내가 그때 어렸기 때문에 내가 접근 가능한 가장 공적인 어른들의 모임은 반상회였어요. 이게 어쨌든 뭐 어른들이 정했을 거 아니에요. 반상회는 돌아가면서 했거든 그때. 우리 집에서 반상회 할 때 가만히 들어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 집 아들은 왜 태어났고 이 집 저 집 딸은 왜 태어났고 뭐 이런 거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최초의 의문이에요. 아하. 누가 이걸 정해놨지? 근데 난 중학생이 됐어.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가슴을 뛰게 했던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대망의 80년대. 나는 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단 말이죠. 근데 교과서마다 맨 앞에 대망의 80년대는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어릴 때 생각으로는 이제 몇 년만 있으면 무슨 큰일이 벌어진다 이제. 이때 막 아톰도 나올지도 모르고 뭐 큰일이 벌어진다 이제. 응? 대망의 80년대. 교과서에 막 써 있잖아요. 근데 중학생이 돼가지고 80년대가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무슨 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속았다 이거. 그때가 몇 학년이에요? 그때가 중학교 1, 2학년 때죠. 1학년 때? 네. 오. 속았어 이거. 빨리 깨달았네. 세 번째 사건이 있어요.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누가 속였다는까지 생각했어요? 몰랐죠. 몰랐구나. 반상회 가고 반상회에서 기기를 그랬는데 애가. 깜짝 놀랄 뻔 알았네. 하여튼 오케이. 세 번째로 가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집이 다 기독교 교인이란 말이죠. 주변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렇죠. 교인이고 저도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어요?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바꾸지 못하는군요. 중3 때까지 막 성경 퀴즈대회 나가면 나 1등하고 막 그랬어요. 네. 성경책 몇 번씩 읽고 막. 근데 중3 여름방학 때예요. 최초로 든 의문인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내가 배우기로는 유다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면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결정적 캐스팅 아닙니까? 그렇지, 유다? 그렇지. 꼭 해야 돼 그 역할을 그렇지. 누가. 이 사람 천국 가야 될 것 같은데.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충실한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해. 그 뒤에 과정이 안 벌어지잖아요. 네. 중요한 역할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다 물어봤어. 다 지옥 같다는 거예요. 이게 나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역할을 준 거라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사람한테 벌을 주면 안 되잖아. 모순이 생긴 거지. 완전한 세계여야 하는데 불완전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 그렇지. 천국에 보내주든가 아니면 운명에 정해져 있지 않든가 하나님의 뜻에 그렇지. 의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게 내가 무신론자가 되는 출발이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그 전에 내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쓰임새가 다 정해져 있다. 네가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이야. 네, 이런 세례를 받으면서 자랐는데 아닐지도 몰라. 이게 제가 무신론자가 된 출발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만나가지고 20대 초반쯤에 이르러서는 제가 무신론자가 됐어요. 나는 우연히 태어났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 아니란 말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요게 이제 존재가 본질에 우선한다. 영어로 읽자마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 대단한 척 했어. 이 사기꾼 새끼. 근데 사르트를 그때 제꼈죠. 그래서 내가 사르트를 안다고 그러는 거야. 누가 물어보면. 그러니까 병뚜껑 아니라는 소리야 사람이. 망치 아니고.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그래서 사르트르는 그때
다. 이 정도면 됐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볼까요? 오케이. 예. 일단 영어로 예. 이그지스턴스라고 했잖아요. 예. 독일 말하면 엑시스텐치거든요. 예. 원래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엑시스텐치아. 존재라고 번역하지 않고 네. 실존이라고 번역해요. 나중에 실존주의 뭐 이렇게 그렇죠. 연결되니까. 붙은 걸 봤는데 존재와 무할 때 그 존재는 existence가 아니에요. 그냥 being이에요. being. 그럼 존재하고 실존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다르죠. 많이 다르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그러니까 어머나, 이제 많이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어준 씨가 경험했던 그것은 네. 사르트르의 철학하고 맞닿은 부분은 정확한 것 같아요. 다만 어린 시절에 그러면 네. 어떻게 해서 잠깐 내가 감탄 좀 하고 어떻게 역시 나는 따로 할 필요는 없어. 맞다 있는 거 맞죠? 본질이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렇죠. 아마 사르트르하고 어준 씨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 지금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내가 평상시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 무시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니 이제 그리고 나서 사진 본 기억도 나요. 사진 보니까 사람이 초단신이야. 그렇지. 더더욱 무시했죠. 눈이 또 사시. 사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지성으로 돌파해냈구나. 응? 자기 생존 전략이었구나. 잘 살았구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죠. 아니 150인가 그렇더라고. 네, 근데 키가 초단신이야. 이 사람이 열등의식 없었어요. 아예 언제나 스타였어. 어렸을 때 좀 얘기해 보면 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해군 장교였는데 유일하게 아버지가 한 말이 해군이 되지 마라 그랬대. 현명한 아빠를.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집에 살거든요. 외할아버지 집안이 어마어마한 사람 집안이야. 슈바이처라고 들어봤죠. 알버트 슈바이처. 너무나 진짜 모욕감 느끼네. 알버트 슈바이처가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의사. 훌륭한 의사. 네. 알버트 슈바이처 집안에서 엄마가 온 사람이야. 이 지적으로 뛰어난 집안에 그러니까 피네. 슈바이처는 독일 독일 출신이거든. 독일. 원래가 네. 그 프랑스 지역에서도 스위스 가까운 지역 있잖아요. 스트라스부르크. 예, 그쪽 근방에 살았어요. 외할아버지가 샤를 슈바이처야. 알버트 슈바이처의 큰아버지예요. 이게 그럼 몇 촌이야? 한 큰아버지. 5촌 정도 되겠다. 삼촌. 네. 큰아버지니까. 삼촌과 슈바이처하고 슈바이처하고 자기 외할아버지하고 자기하고는 그렇죠. 5촌 그렇죠. 5촌 정도 되죠. 네. 5촌 정도 되는 관계죠.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중요한 건 아닌데 5촌? 오케이. 근데 태어나기는 파리 몇 구에 태어났어? 네, 파리 어디서까지 태어났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거 중요한데. 네, 그걸 몰라. 그까지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 16구에 태어났으면 부촌이다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파리 좀 알고 있다. 좀 알죠. 이쪽 좀 알아요. 파리의 도망자. 그죠? 파리에 태어났지만 어쨌든 그 외할아버지 집에 살아요. 근데 외할아버지 집도 이제 파리야. 파리의 7층 아파트 같은 데 살았어요. 네. 거기는 뭐 6층, 7층은 고도 제한이 7층에 살았어. 그런데 엄마는 뭐 간호사도 하고 뭐 요리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외할아버지한테 완전히 맡겼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르트는 자유로운 상태에 살았어요. 이때 자유란 뭐냐면 사르트가 한 유명한 말인데 자서전에 한 말인데 나에게는 초자아가 없었다. 나하고 비슷하다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지. 네. 복종을 요구하는 어떤 누구도 없었던 거예요. 그 뭔지 알아 내가. 알죠? 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금방 서로 이해한 거야. 방목이건 방목. 그렇죠. 네. 완전 방목. 완전한 방목이거든. 완전한 방목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유일하게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 연기를 잘해야 돼. 착한 손자로서 역할, 연기. 그렇지. 그 연기를 훌륭하게 해내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것도 비슷하다. 내가 20대 때 가족은 역할극이구나라는 걸 내가. 그렇지. 그 깨달은 거예요. 어릴 때. 어준 씨 20살이 얘한테 5살이었네. 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클래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몇 달 하셨는데 네네. 업계에서 집에 가 이 새끼야 이런 연락 없습니까? 아직은 좀 코로나 때라 만나기도 쉽지 않고 다행이라고 일부러 연락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일부러 연락 안 해요. 넌 내게 수치스님을 주었어. 이런 연락 없어요? 아직? 아무래도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신성시하는 음악을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좀 예민할 수는 있어요. 넌 내게 모욕을 주었어. 자, 널리 알려져서 퇴출되셔야 되는데. 아이고 막. 자, 오늘은 누굽니까? 오늘은 오페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오페라. 오페라를 작곡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오페라만 썼을 확률이 큽니다. 아, 그래요? 모차르트는 오페라도 하고 다른 것도 했는데. 그렇죠. 오페라에만 집중한 작곡가들이 있다. 그렇죠. 모차르트 이후의 시대일수록 오페라가 규모가 굉장히 거대해지기 때문에 사실 오페라 안에 거의 모든 장르가 다 들어있어요. 돈이 됐구나, 돈이. 돈도 많이 되죠. 오페라가 오늘날의 영화 역할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뭐 베토벤, 모차르트에게도 이제 후원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후원 별로 필요 없이 내가 직접 극장하고 상대해서 표 수익을 나눠 갖고 이런 기회를 얻으려면 오페라를 써야죠. 아, 그 이전에 음악가들이 이제 맥펀드 이런 거 받았어야 되는데. 저 맥펀드. 요 오페라가 크게 상업적으로 성공하면서 이제 직접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오케이. 수익 모델이 네. 나왔어요. 그래서 오페라만 전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사람이 베르디, 오페라의 왕이라고 불리는. 왕이에요? 예, 그 사람을 오페라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왕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페라에. 뭐 이분이 왕자 자리를 차지했어요. 오늘 그 푸치니. 푸치니. 네, 왜냐하면 같은 이탈리아 출신이고 오페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베르디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을 때 푸치니가 등극합니다. 푸치니 내가 알지. 푸치니 잠깐만. 푸치니. 나비 부인. 그렇죠. 생각 안 나고 큰일 날 뻔했네. 나비 부인 내가 알지. 맞습니다. 네, 푸치니 하면 나비 부인 너무 유명하고 재미있는 건 이분이 오페라가 한 10개밖에 되지 않아요. 베르디만 해도요. 우리가 아주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 한 4-5개 정도 얘기를 하면 전체 오페라 수가 30개가 넘어요. 타율이 높았구나, 푸치니. 타율이 높았죠. 10개만 썼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한 히트작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페라는 지난번에 제가 짧게 한번 얘기했지만. 네. 저하고 좀 이게 결이 안 맞아요. 그 남성 판타지란 말이죠. 이게 스토리 라인이. 그 테너 바람둥이야. 떠나. 그 틈새를 바리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 바리톤은 실패해.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소프라노는 잊지 못하고 죽는다. 우와. 이거 아니에요, 스토리가. 맞아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희한하게도 이 사람이 첫 번째 쓴 오페라는 완벽하게 그런 얘기예요. 실제 세계에서는 이거 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남자들이 나를 잊지 못하고 저 여자가. 그 순애보적인 사랑. 이게 현실 세계에는 안 일어나니까 찌질한 남자들이 판타지를 쓰는 거다, 이거. 그러네요. 아니, 왜냐하면 진짜 이 사람 첫 번째 오페라는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설명하신 그 정도 얘기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테너. 네. 유명한 테너들 보고 있으면은 저거 지방간 상당하겠는데. 지방간. 파파로티 이런 사람은 지방간 챔피언 아니에요. 그리고 소프라노가 못지않죠. 그러니까요. 하지 정맥류 20년대. 콜레스테롤이 느낌이 많이 나요. 많이 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선생님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이 오페라에 대해서 안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90년대 초에 이제 런던에 배낭여행을 갔는데 네. 거기 가면 그 코벤트가 가가지고 네. 뮤지컬을 하나 봐야 된다는 거야. 어디서 읽었어. 그래가지고 네. 거기 시작하기 직전에 안 팔린 표 네. 스탠딩 제일 싼 거 네.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미스 사이공이었어요. 무대가 대단하더만 막 헬기 막 푹 떨어지고. 그렇죠. 막. 네. 그래서 가만히 이 줄거리를 보다 보니까 아니 미군을 이 베트남 처자가
살아했는데 네. 미군이 떠났어. 침략군 아니야. 그렇죠. 그 사이에 또 베트남 어릴 적 남친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걔는 밀어내고 돌아온 미군 남자한테 애를 맡기고 자기는 죽어. 이야 이런 개놈의 스토리. 아니 통킹만 몰라 쟤들은.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서구 제국주의 서양 남성들의 판타지 그리고 이제 이 순종적인 동양 여자 여성들에 대한 어떤 오리엔탈리즘 이걸 나보고 받아들이라는 거야? 이 개놈 스토리가 다 있네. 음악은 좋긴 좋은데 네. 그건 그거고 그 바탕에 깔린 이 사고방식을 내가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내전이 일어났어. 조선이 당시에 강대국인 거야. 네. 그래가지고 뉴욕에 가가지고 내전에 이제 간섭을 하려고 강대국인 조선에 네. 포졸, 응? 김포졸이 말이야. 네. 뉴욕에 제인하고 이제 사랑을 하다가 이거 미국 먹을 거 없네 하고 떠나려고 했더니 그 뉴욕의 제인이 김포졸 나 두고 가면 어떡해. 애 낳았는데 김포졸이 3년 후에 돌아왔어. 그 김포졸한테 애만 맡기고 뉴욕의 그 처자는 죽어.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스토리야 이게. 그리고 그거를 김포졸이 돌아와서 판소리를 만들어. 판소리를 만들어가지고 판소리로 김포졸 뮤지컬로 하는데 막 이러면서 제인 가지 마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뉴욕에서 자기들끼리 판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다 내가 보기엔. 근데 이게 한 300년 서양이 또 먹어줬으니까 내면화된 동양인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구나. 나는 못해 이거. 알고 봤더니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미스 사이공이라는 게 나비 부인의 오마주격이더라 이거지. 맞아요. 스토리 라인이 일본으로 바꾸고 미군으로 바꾸고. 맞습니다. 이건 개놈 스토리다.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똑같아요 거의 보니까. 그걸 그렇게 이게 개놈의 스토리다 이렇게 안 보죠. 이거 푸치니 선생님이 쓰신 건데. 푸치니가 뭐라고. 이탈리아 사람 아니야 아저씨. 그러니까. 음악 재능은 있었다는 거 인정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완용 서해는 서해로 봐. 그럼 우리가 못 받아들이잖아요. 음악은 음악이고 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남성 판타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관이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여 오페라가 멀어졌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설을 깔고. 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스토리도 있고 다른 스토리들도 있지만 오페라 스토리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유치해. 여성 입장에서 네. 보자면 비련의 주인공 할리퀸. 그런데 오페라가 보통 한 3시간 정도 하잖아요. 또 길기도 엄청 길죠. 감상을 하다 보면 디테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이걸 작품을 다 보면 제대로 즐기다 보면 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니 남자들은 그렇게 판타지를 가지기를 좋아하죠. 그렇죠. 네. 실제로는 침략이고 유린인데 그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거지 남자들이. 그러면서 판타지를 만들어내지. 그녀들은 날 잊지 못해. 전 그런 시각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오페라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이 시대부터 생겼다. 제가 오늘 또 이게 무슨 대단한 예술인가. 푸치니 소개를 해드리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스토리인지 또 그 스토리가 왜 그렇게 또 유명해졌는지. 왜 그런 스토리가 나왔는가. 그렇죠. 그걸 또 알려드리려 푸치니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푸치니 예전에 사진을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멋쟁이야. 잘생겼어요. 네. 멋쟁이에요. 네. 잘생긴 사람 많은데 중요한 건 멋쟁이야 보니까. 맞아요. 정확합니다. 굉장히 그 자기 꾸미는데도 능숙했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이탈리아 남자들 특유의 맞아요. 진짜 이탈리아 남자들. 바람둥이들. 진짜. 탕자 아니야 탕자. 바람둥이 얘기하셨는데 대표적인 바람둥이입니다. 클래식 음악사에서 아주 거의 손에 꼽히는 바람둥이입니다. 좋아요. 좋아. 이런 건 좋아. 아니 우리가 철학자도 그렇고 그 음악가들도 그렇고 연애 한번 못 해본 사람들이 뭔 사랑 노래를 그렇게 많이 남겼는지. 사랑에 대한 책을 쓰고. 이분은 바람둥이고요. 플레이보이. 그래서 사랑 노래를 잘 쓰는 게 아니라 오페라로 고백성사를 합니다. 이분이. 만드는 내용마다 현재 자기가 겪었던 내용을 씁니다. 그것도 아주 반성적으로 씁니다.
막 내용에서 반성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 여자가 네. 다음 여자에게 나쁜 소문 낼까봐. 나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여리고 섬세한 남자야 이거 이제 한 번 연애한 여성들 말고 남아 있는 여성들에게 애프터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좋아요. 그 점은 마음에 드네요. 푸치니. 이때까지 작곡가는 좀 다르죠. 아주 좋아. 푸치니 그거. 시원시원합니다. 사랑과 전쟁. 예. 그 욕망과 감정의 진흙탕에서 막 뒹군 그런 방탕한 남자 아니에요. 좀 뻔뻔했습니다. 뻔뻔했고. 그건 기본으로 장착해야. 네, 장착했죠. 네. 끊임없는 자기의 애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사 가는 거 아닙니까? 이사? 아 그렇죠. 잠시 머물렀다가. 아니 보니까 옷도 잘 입고. 네. 원래 옛날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당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이게 사진을 찍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오래 서 있어야 돼. 옛날 사진은. 그렇죠. 포즈를 취하고. 그러니까 연구를 엄청 하고 자기 포즈를 취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푸치니 사진 내가 본 기억은 멋을 부렸어. 맞아요. 네. 이 사람. 패션 좀 안 하는데. 유행에 상당히 민감했던 사람이고요. 브랜드에 아주 빠삭한 사람이었고 얼리 어답터였습니다. 새로운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먼저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좀 아시죠? 아하, 감각적인 사람이었네. 아주 감각적인. 욕망에 충실하고. 네. 근데 타고난 감각은 세련되고. 네. 그러니 여자분들이 저 남자가 언제 딴 여자한테 갈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항상 있었던. 자, 푸치니는 그러면 음악을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어렸을 때로 한번 때. 가볼게요. 이탈리아에 이제 루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루카. 피렌체 아시잖아요. 피렌체. 플로렌스. 알죠. 피렌체. 네.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네.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아울렛이죠. 맞아. 우리는 그 나라를 알려면 아울렛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죠. 항상. 아주 훌륭하죠. 여행자의 기본이죠. 제가 그 나라 아울렛 한 번씩 가보거든요. 아, 그럼요. 맞아. 피렌체 아울렛이 넘버원이다. 아무튼 그 피렌체. 네. 자, 이탈리아가 길쭉하잖아요. 피렌체가 한 가운데 있단 말이죠. 네. 서해안 쪽으로 가면 루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럼 휴양지인데 이탈리아 유명한. 맞아요. 네. 루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음악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심지어 작곡도 하셨던 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지 한 5년 만에 급사하십니다. 이제 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음악을 굉장히 잘 해요. 심지어 아버지가 근무하던 그 성당에서 후임자 자리를 나중에 아들 자리까지 마련해 놓고 돌아가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음악적 재능은 그런 필요는 물려받았구나.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집안이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보통 이제 음악하면 기둥불이 뽑히잖아요. 이제 몇 개 뽑으셨어요? 저도 휘청했죠, 휘청. 악기값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비싼 거는 몇 억씩 하잖아요. 몇 억이 뭐예요? 몇십억 하죠. 몇십억짜리도 있어요? 몇십억짜리 합니다. 바이올린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바이올린이라고 얘기하는 뭐 스트라디바리우스, 뭐 과르네리우스 이런 악기들 제가 고등학교 때 40억 정도 했었어요. 40억. 한 대. 한 대. 야, 악기 한번 해야 되겠다. 40억! 그때, 그 당시에 40억이니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연주해, 40억짜리를. 연주자가 자기가 돈 벌어서 살 수가 없는 가격이란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후원자들이 후원해주거나 빌려주거나 그래요, 요즘에도. 여전히. 애초에 귀족의 자녀 아닌 다음에야. 그렇죠. 재벌의 딸이거나. 네. 아니면 왕가의 아들이거나 아닌 다음에야 가질 수가 없는 거네. 그럼 그 실력, 너는 이 정도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후원자가 빌려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도 그런 악기를 사질 않아요. 왜냐하면 잘만 하면 후원 받잖아요. 그것도 지금 40을 어떻게 보관해,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집에다가. 그 또 40억짜리 갖고 있으면 또 사고 납니다, 그것도. 그러면 그 밑에 등급은 어떻게 돼요? 밑에 등급은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긴 하죠. 이제 보통 초보분들이 악기 시작하면은 보통 몇십만 원 주고 악기를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전공자가 된다. 그러면 대학에 들어갔어. 대학 들어가면 벌써 몇 천만 원짜리 갖고 들어갑니다. 야,
불효자들. 그렇죠. 지들이 몇 천만 원짜리 어떻게 사? 아이 진짜 불효자가 뭔지 아세요? 그래놓고 졸업하고 음악 안 해요. 적어도 직업적인 연주자라면 몇 천만 원대는 기본이고. 그럼요. 50만 원짜리하고 네. 500만 원짜리하고 5천만 원짜리하고 5억짜리하고 네. 그 소리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아래에서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30만 원짜리하고 500만 원짜리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4억짜리하고 5억짜리하고는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많아요. 안 가겠지. 그러면 내 귀가 효자가 되는 거예요. 내 귀가 좀 낮으면 1억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거 한번 해야 되겠다. 응? 어떻게 다른가?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악기를 시작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 노래를 잘해서 원래는 노래를 잘하고 오르간 연주를 잘해요. 후친이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합창단에 들어가서 합창을 하니까 당장 거기서는 돈이 안 들죠. 교회 오빠였구나 어릴 때는. 그렇죠. 뭐 연애를 거기서 배웠네 일단.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놀기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량한 학생 짓도 많이 하고. 좋아요, 좋아요. 그런 건 아주 좋아. 이때까지 우리 이 작곡가들이 네. 너무 비참했어. 오히려 진짜 재밌는 얘기가 그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할 때 그 오르간 파이프들을 몇 개 잘라다가 팔았답니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월말 김어준입니다. 월말 김어준 매달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봅니다. 오늘은 밀리터리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공군과 해군 그중에서도 소수의 엘리트들만 가능하다는 전투기 잠수함을 직접 다루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와 잠수함 함장을 역임하신 두 분, 권재상 예비역 대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우 예비역 대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권재상 예비역 대령께서는 조종사만 30년 맞습니까? 31년 4개월입니다. 이후에 편하신 후 국방대학과 공군사관학교에서 가르치시고 직접 저술을 하거나 번역한 서적만 20여 권이 넘습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우리 김용욱 예비역 대령께서는 잠수함만 23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개월인가요? 결수로는 따져보질 못했는데. 그리고 전역하신 이후에는 안창호급 잠수함 설계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는 영화 강철비2 네. 자문역으로 활약을 또 하셨고 최근에도 또 데시벨이라고 이제 또 다른 영화를 예.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원래 군인이 아니고 그쪽으로 처음부터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강철비 2 보고서 놀랐습니다. 매우 섬세하게 타치를 잘했더라고요. 군사 전문가 보기에 야, 이 고증이 잘 됐다. 그렇게 보셨어요? 예, 예. 김명우 대령님도 다른 일을 하시죠, 지금은? 예, 뷰티. 뷰티. 예, 화장품 제조 하고 있습니다. 예. 품목이 지금 현재 2종인데요. 그 크림 로션 이제 지금 우리 어머님이 제가 30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다 나와 보니까 잔주름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깊은 주름은 제가 해결은 못 하더라도 어머니 잔주름을 잔주름만이라도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에 끌어들여가지고 뷰티. 예. 자, 공군사관학교 명예 교수님이니까 권 교수님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뷰티 하시고 있으니까 김 사장님이라고 제가.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 교수님은 공군 조종사만 31년 하신 거죠? 31년 4개월. 31년 4개월. 우선 이 질문부터 제가 좀 드려보겠는데 공군하고 해군 사이가 좋나요?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공군하고 해군하고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성격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하는 사고방식이 그래서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고. 그래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예산 문제나 기획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서로가 협조를 잘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비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그렇죠. 많다 예. 보니까 좀 전문가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저 외국의 사례도 보면 국가 정보를 다루는 데는 정치인이 들어가더라도 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에는 해군 그 제독 출신이나 공군 장군 출신들이 많이 육군 들어갑니다. 아닙니까? 정보와 장비를 다루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그런 고위직에 해군과 공군이 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예. 탐 크랜시라고 그 사람이 쓴 책에는 뭐 육해공군을 망라하는 그런 책이 있어서 육해공군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예. 그 책이 지금 미국의 주요 군사교육기관에서는 필독서로 다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거길 보면. 예. 거기에 보면 바로 그런 장면들이 다 묘사가 됩니다. 국가 최고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해군 제독 출신이고 국가의 군사 작전을 다루는 사람은 또 공군의 장군 출신이고. 육군 어디 갔어요? 육군. 아, 공군은 해군까지는 인정하는데 육군은 인정을 잘 안 하는 거군요. 많이 당해왔거든요. 많이 당해왔거든요. 아, 해군도 그런 인식이 있습니까? 육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아니, 저는 군 생활한 31년 4개월 중에 예. 30개월은 육군에 가서 연락자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의 생리도 웬만큼은 이해를 합니다. 육군에 어떻게 당했습니까? 공군이? 뭐 그거는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얘기하다 보면 제 말에 다 섞여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감정이 있으시군요. 뭐 그거는 뭐 요 최근에 보셨죠? 그 병사들 식사 문제. 병사들 식사 문제. 예, 그런 것까지도 육군이 주장하는 거는 통합이라는 얘기 그거 막느라고 군대장을 다 한 것 같습니다. 하향 평준화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막으려고 평생 노력했었다. 수준을 낮춰서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 자기 수준을 육군이 개입하면 그렇게 된다. 좋은 말씀이네요. 좋은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공군하고 해군의 리더십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약간 생각이 공군 해군은 전문가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섬세하고 그런데 네. 육군은 해군은 같이 싸우자 그겁니다. 왜냐하면 함장서부터 저 그렇죠, 밑에 그렇죠. 보일러병까지 자기 롤이 다 있습니다. 예. 배 하나 운명 공동체니까. 예. 공군은 중령급이나 대령급 장교들이 직접 나가서 같이 싸웁니다. 그렇죠. 대위 중위까지 같이 편대를 구성해서 같이 고급 장교들 최전선으로 나가는 거죠. 네. 네. 근데 육군은 대대장급만 되면 나가 싸워라. 나가 싸워라. 나가 싸워. 너들끼리 나가 싸워라. 예. 그리고 뒤에서 딱 지켜보고 있다 이거죠. 다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 안 된다. 거기 다르니까 전혀 다르니까. 자, 우리 김 사장님도 대체로 동의하시는 거고요. 아니 뭐 이제 일리가 있겠구나. 이걸 아직 저정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일리가 있구나라는 예. 생각이 좀 드네요. 혹시 그 화장품을 군에 납품하시는 건 아니죠?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은 아니고. 저도 이제 병사들 피부를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육군도 이제 그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이제 부러워하거나 그런 점도 있나요? 뭐 공군이 해군을 보면서 야 저거 부럽다거나 아니면 해군이 공군을 보면서 야 저건 부럽다거나. 저는 이제 그렇게 부러워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공군이 부러웠던 적은 없다. 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군이 부러운 적은 있으셨는데. 저 생도 때도 그랬고 각 계급별로 육해공군을 방문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아 서로. 예,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조정복도 못 벗고 조정화를 신은 상태로 비상대기를 뭐 한 달에 20일 이상 해야 되고 그 집에는 못 들어가는 날들이 그렇게 많고 조종사들은. 예. 아 조종사들은 그 조정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냥. 예, 자다가도 3분 이내 출격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생스럽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해군의 후배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선배님들은 한 달에 열흘이라도 집에 가잖아요.
해군들은 바다에 배 타고 나가면 요새는 며칠씩이죠? 지금 뭐 한 달, 우리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달이고, 3개월. 바다에 나가서 예. 군함 같은 경우. 예, 배전에 손을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나라는 황사가 백전에 묻어 있을 때 그 흙냄새를 맡고 위안을 삼고 했답니다. 황사가 반갑다. 일제 선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공군보다 해군도 고생을 하는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네. 근데 뭐 높이 나니까 높이 나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 멀리 있어야 이제 높이 나니까. 그런데 공군은 땅 위에서 이륙해가지고 또 땅 위로 되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서는 항상 육군이 관심을 갖고 항상 육군이 신경이 거슬리시는구나. 신경이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모로 간섭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면, 잠수함 함장이 되려면 엘리트들만 가잖아요, 결국은. 공군에서도 해군에서도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선발되는 건지. 공군은 처음에는 대학을 졸업하는 정도의 학력과 지능이 있다면 훈련을 거쳐서 조종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공군이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런데 이제 공군이 전선에 나가서 싸울 적에 예. 굉장히 희생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유럽 전선에서 예. 그 미 육군의 경우를 보게 되면 지상전에서 그 전투하다가 죽을 확률은 5분의 1인데 예. 공중에서 전투하다가 죽을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2차 대전 때요? 예. 오. 그러니까 유럽 전선에서 5년간 싸우는 동안에 공군 작전 요원들이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예. 조종사는 처음 출격해서 초기 5번의 위협을 잘 넘기면 죽을 확률이 2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 통계가. 그러면 그 5번 이내에는 2분의 1이 아니라 거의 중간 얘기네요. 한 7, 80%가 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에 5회 이내의 초짜들은 예. 거의 7, 8%가 죽고 예. 그걸 넘기고 나면 이제 경험이 쌓여가지고 살아남을 확률이 올라가는데 그걸 다 합치면 결국 2분의 1밖에 안 된다. 예, 역시 김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초의 5번의 출격을 예. 자군 내에서 훈련을 통해서 그 경험을 쌓게 만듭니다. 레드 플래그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예. 실제 미사일을 쏘는데 탄두가 없다든가 뭐 전장 환경을 미리 체험을 하게 만드는 이것도 전투 현장에 가서 겨우 살아남은 조종사가 낸 아이디어로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그걸 할 적에 그 훈련에 갑니다. 또 하나의 통계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호주에 있던 후송병원에서의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 입원 병력 중에 6%가 조종사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체에서 6%가 네. 조종사 출신인데. 그 전체 군의 2%밖에 안 되는 조종사 그룹에서 정신 이상자는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정신 이상자가. 네. 왜 그러냐 하니까 육군은 싸우러 가더라도 한참 걸어가다 보면 아이고 내가 싸우러 가는구나 하는 걸 각오를 다질 시간이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이제 공군은 잘 먹고 뭐 마시고 놀고 있다가 비상벨 울리면 1시간 이내에 싸우러 전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항상 이어진다. 예, 그래서 공군 파이러트들은 되게 술중뱅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뭐 일종의 변명인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그 그러니까 최후의 정신이 순간에 나갈 확률이 3배나 된다는 거네요. 네, 이제 그래서 사관학교를 통해서 조종사 요원을 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사람의 육체적인 강건함, 정신적인 강건함 그것을 강조되는 훈련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연속되는 긴장을 정신적으로 버텨낼 수 없겠다 싶으면 조종사를 안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강도의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가,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가. 그러고 이제 조종 훈련을 들어가게 되면 약 2년간 기초적인 조종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워시아웃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재분류되는 사람들이 사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또 조종사가 못 됩니다. 워시아웃이라는 건 씻어서 걸러내는 거 아니까. 화장실에 물 걸러내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공군의 훈련 과정은 조종사 훈련 과정이라는 건 결국은 잘라내는 거네요.
야박하게 말하면 잘라내는 게 추려 뽑는 겁니다. 그렇지. 추려 뽑는 건데 애초에 공사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재작년 경우에 경쟁률이 90대 1이 되셨습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것조차. 근데 90대 1로 들어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또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15%입니다. 90대 1을 통과한 다음에도 15%만 살아남아요? 네. 오, 엘리트 많네. 박수. 그래서 이래봬도 제가 걸어다니는 100억짜리입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이 되는 거예요, 한 조종사당.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강인해야 되지만 그 정신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통과해서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 거네요, 말하자면. 맞습니다. 사람은 이제 땅에 발붙이고 살기에 적합하게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속에 들어간다든가 물 위에 뜬다든가 하늘에 뜬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항상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해군은 잠수함을 타고 있다가 밖으로 나오려면 고도의 압력을 받던 상황 하에서 공기 중으로 나오려니까 압력이 줄어드는 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심리적인 텐션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도의 압력이나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 하에서 그것이 풀리지는 상황으로 나왔을 적에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 공군은 고고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압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기압이 낮아지는 것 때문에 또 그 압력을 넣어줍니다. 그 여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압력을 넣어줬다가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면 그걸 풀고 또 나와야 되거든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던 여건에서 벗어났다는 건 같은데 되돌아오는 과정은 반대의 과정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육군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죠. 항상 육군들은 뭘 모른다. 아니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주로 지금 기사장님은 위험한 발언을 하지 않고 숟가락만 얹는 것으로. 아니 그러면 가장 많이 탈락하는 대목이 뭡니까?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적에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는 그 상황 하에서 못 견디는 것. 그것이 이제 제일 많고요. 그게 무너지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훈련을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 주세요. 기본 육체적인 훈련에서 못 견디는 경우도 있고요. 있겠죠. 지구본처럼 만들어놓고 사람을 넣어서 360도로 막 잡아 돌리는 거. 어지러운. 공중 진압력 같은 것을 양성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못 견디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못 견디는 사람도 많고 막 토한다든가 정신을 잃는다든가.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비행기를 딱 타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대위쯤 되고 나니까 내가 돌았구나. 비행기 안에서 보면 계기판 그대로 있고 내가 도는 것도 아닌데 뭐 가상 수평선이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세상이 도는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땅 위에서 익숙해진 감각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지상에서는요 앞뒤 좌우만 있잖아요. 공중에 떠는 조종사의 경우에는 앞뒤 좌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하도 있고요. 시간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축. 우리는 분초로 따지거든요. 빠르겠네. 그 분초 사이에 이게 추락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잘못 날아가면.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는 과정에 못 견디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기판에 있는 계기가 한 40여 가지 됩니다. 최소한으로. 그걸 한순간 쭉 훑어가지고 내 비행 상태가 어떻다. 그 다음에 적기가 어디 있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이 돼야 되는 사람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공포심도 제어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계기판을 동시에 읽어내고 그 다음 판단을 순식간에 해내는 그런 능력이 발달한 사람.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런 훈련을 경험한 사람들이 군 부대를 운영할 적에는 뒷짐만 지고도 저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결론은 항상 육군은 안 돼. 그래서 그 농담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옛날에 이제 하늘에서는 새들이 왕이 필요해서 독수리를 왕으로 뽑았고 땅에서는 그 호랭이를 바다에서는 고래를 왕으로 뽑고요. 근데 하늘 땅 바다가 한 덩어리가 돼서 잘 살아야 되면 대왕이 하나 있어야 된다. 대왕을 뽑자 그랬더니만은 뭐 고래는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데 육지에 올라오면 전병이고 호랑이는 바다에 들어갔다면 헤엄도 제대로 못 치고 새는 땅에 내려오면 이거 걸어다니는 게 닭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닭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고 생각을 했더니 적당히 걷고 적당히 날고 적당히 헤엄치는 것 오리. 그래서 오리가 대왕이 됐다.
이게 공군이 뭡니까 이게? 자, 잠수함도 예.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잠수함 승조원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0명이다. 예. 그러면 40명이 이제 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함장이 머리고 나머지는 아주 일사불란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잠수함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부품처럼 완벽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잠수함이 이제 엄청나게 첨단 장비고 전문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비를 일단은 뭐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일단 역시 잠수함도 예. 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그 전문가가 돼야 하고. 예. 근데 여기서 뭐 어디를 통과 못하는 거예요? 잠수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장비의 어떤 숙달 예. 그런 면에서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조종사와 준하는 예. 이제 개인의 성량이 필요하고 예. 그다음 이제 하나의 장비만 작동하면 안 되니까 잠수함의 경우에는 자기가 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의 원리도 다 이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장비는 확실히 알아야 되고 예. 다른 장비는 80%는 알아야 되는 그러한 이제 심리적인 부담이 기본적으로 엔지니어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하나의 지침을 주면은 그거를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육상에서는 다 가능해요. 시뮬레이션 할 때는 다 가능한데 바닷속이라는 공간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심에 제압당하지 않고 그렇죠. 바닷속인데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렇죠. 예.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예, 그런 능력. 그 멘탈이 일단 그렇죠. 그다음 또 40명 승조원이 내가 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내가 불신을 한다든가 또 잘못되면 그거에 대한 공포. 쟤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닌가? 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여러 가지의 이제 정신적 조종사는 모든 운명이 자기의 본인, 감각에 예. 달려 있는데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그렇죠. 아니다. 안 되죠. 그런 공포가 있구나. 그렇죠. 뭐 하향 평준 돼버리면은 저희들은 깔아놓는 거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군처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월말 김어준입니다. 과학의 모든 분야를 한 번에 통섭하는 빅 히스토리. 빅뱅에서 시작해서 40억 년 해치우고 5억 년 남았는데 뇌과학으로 점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정신 활동이야. 시간 했습니다. 오늘도 박문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저희 방송을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예, 주변에 듣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자, 선생님 인간 언제 나와요? 지사가 드디어 이제 뇌과학 예. 느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편을 듣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한테 뭐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네. 그 뿌리를 좀 진화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다시 또 몇 억 년 정도. 예. 2억 5천만 년. 2억 5천만 년 정도. 예. 2억 5천만 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죠?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되는 해가 2억 5천 100만 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 혹은 어떤 느낌 2억 5천만 년 전에 일어났던 지질학적 사건하고 링크가 돼 있어요. 네. 2억 5천만 년 전에 어떤 사건이 2억 5천만 년 후에 인간의 감정의 출발입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흥미진진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근데 고생물학에 대한 조금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고생물학. 예. 예. 어쨌든 마음의 준비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포유동물이거든요. 예. 예, 맨벌 포유동물인데 포유동물의 뿌리를 고생된 말 폐렴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대략 한 2억 5천만 년 전쯤 엄밀히 말씀드려서 파충류이기는 한데 2억 5천만 년 폐렴기는 2억 9천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 사이인데 그 무렵에 지상에는 한 종류의 파충류가 있었어요. 예. 종류 파충류가 있었고 그 파충류에서 한 갈래는 중생대 또 공룡으로 가고 한 갈래는 우리 선조가 되는 거죠. 포유동물 선조가 되는 거죠. 파충류에서 공룡하고 인간이 갈라집니까? 예. 공룡을 그냥 이렇게 애들 과학 좋아하는 애들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 10년 전에. 네. 그래서 제가 공룡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공룡양 어린아이들의 관심사다. 뭐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제가 물리학이나 뭐 브레인 쪽만 주로 하다가 고생물학을 막 들어갈 무렵이었는데 그 후에 조금 후회를 했어요. 아, 공룡을 빨리 더 공부를 했으면 인간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더 빨리 이해했을 건데. 왜냐하면 공룡의 선조하고 우리 포유동물의 선조가 트라이아이스기 말기에 거의 같이 출현합니다. 공통 선조를 가집니까? 공룡과. 그렇죠. 분기점이 2억 5천만 년 전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로 넘어가는 그때 지구상에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고생대 이래로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지난 5억 년 사이에 지구상의 대멸종 중에 압도적으로 대량 멸종이 일어났던 게 바로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로 넘어가는 그 멸종입니다. 2억 5천 년 전에. 예. 그걸 흔히 지질학계에서는 폐렴기 말의 대멸종이라 그래요. 폐렴기라고 예, 합니까? 폐렴. 폐렴은 러시아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그쪽 지층을 연구하다가 이제 시대 편년을 한 거죠. 폐렴기. 폐렴기. 예. 그 폐렴기 말에 얼마나 많은 동물이나 죽어나갔느냐 하면 대륙에 있는 동물의 적어도 70%, 해양 생명체의 90% 이상이 멸종됐다고 대부분 동의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예.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큰 몇 개 갈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시베리아에 알래스카 면적만한 땅을 현무암이 뒤덮어버린 거예요. 어쩌다가? 지질학적 사건인데 그래야 마그마가 올라와서 그걸 뭐냐면 현무암 홍수라 그래요. 현무암의 홍수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보세요. 일본의 휴지산은 뾰족하죠. 제주도 한라산 요렇게 약간 부드럽잖아요. 백두산은 그 중간쯤이고 요렇게 보면 산 높이가 원추행에서부터 소쿠리 엎어놓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걸 결정하는 거는 뭐냐면 마그마의 점성이거든요. 마그마가 끈적끈적해갖고 촌농 같으면 올라가다 이렇게 탑처럼 살 수 있겠죠. 끈적끈적할수록.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중간쯤 되면 제주도 한라산 같은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형태. 마그마가 물처럼 됐다. 좀 막 리얼한 비유로 설사처럼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죽처럼 그냥 넘쳐 흘러가 있죠. 점성이 아주 묽으면. 그러니까 지구가 마그마를 설사처럼 싸버린 거네요. 대략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수라 그래요. 홍수. 마그마의 홍수다. 정확히 학술 명칭이 바이솔트 플라우드라고 하는데 BASALT. 바이솔트. 예. 현무암을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솔트의 플라우드 FLOOD. 플러드, 홍수. 그렇죠. 현무암 범람이라 해서 이거는 보통 화산 분출보다 미니멈 10배 이상 지구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중생대 때 그런 사건이 한 7, 8번 일어나는데 그중에 하나 1억 2천만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현무암 범람이 대서양을 만듭니다. 그전에 아프리카하고 남미 대륙이 붙었다는 거 알죠? 판지구론. 그렇죠. 그죠. 쉬워 해주세요. 쉬워.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대륙 이동설이죠. 이제 그 마그마가 올라온 거죠. 마그마가 액체긴 하지만 굉장히 그 밀도가 높거든요. 그 위에 이제 고체 지각이 있지만은 고체 지각의 판때기가 쪼개진다 생각하면 돼요. 마그마가 밀고 올라오니까 땅껍질이 깨진 거구나. 깨진 거죠. 쟁하게. 홍해도 보면 짤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깨진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갔고 그게 점점 늘어나면서 바다가 생기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한 땅덩어리였는데 마그마가 그걸 밀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땅은 나무 판자라 생각하면 융기됐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하면 균열이 생기겠죠. 그 균열이 생기는 쪽으로 처음에는 빗물이 들어가고 호수가 생겼다가 나중에는 바닷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는 거구나.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대륙이 점점 갈라져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 대서양은 손톱 자라는 속도 1년에 대략 2cm 정도. 계산해 보면 돼요. 1억 2천만 년 곱하기 한 2.5cm 하면 지금 대서양 폭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손톱 자라는 속도로. 그게 1억 2천만 년 쌓여버렸더니 대서양이 돼버렸구나. 대서양이 됩니다. 그게 지금 바다 밑에서 일어난 하나의 벨트처럼. 그래서 대서양 바닥에 있는 중앙 해령 산맥이라고 하는데 지구에서 가장 긴 산맥입니다. 16,000km나 됩니다. 아프리카 끝에서부터 그린랜드까지 대서양 바다 밑에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이 폭이 1,000km. 마그마가 이렇게 도랑물 넘치듯이 범람한 그 구멍, 그게 이제 이렇게 하나의 도랑처럼 돼 있거든요. 그게 폭이 30km.
서울시가 들어갈 만한 폭입니다. 길이가 16,000km. 지구에 틈이 딱 벌어진 거구나. 오케이. 정확히 발견하셨죠. 쉬워. 예, 쉬워. 아주 쉬운 표현입니다. 이거 굉장히 빨리 하시네. 지구에 직선 틈이 생긴 겁니다. 그 틈에 마그마가 수백만 년 단위로 계속 펄펄펄 넘쳐나와요. 대륙에서 나면 원추형 산이 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2억 5천만 년 전에 일어나는 것은 설사하듯이 뽕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육지에서 쌓이지 않고 쫙 퍼지는 거네요. 퍼지는 거죠. 대륙에서 일어나는 걸 트랩이라 그러고 TRAP. 그래서 시베리안 트랩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또 유명한 게 인도의 데칸공원 들어보셨죠? 네. 그 인도 데칸공원이 6,500만 년 전에 터졌습니다. 이 운석이 떨어졌는 것 플러스 네. 인도 대륙의 현무암, 범람 이런 이게 두 개가 결합을 해갖고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공룡 멸종이. 마찬가지로 고생대가 끝나고 시베리아에 거의 서유럽 혹은 알래스카 면적만한 대지를 이 마그마가 범람을 했어요. 알래스카 크기만한 마그마 설사를 지구가 해버렸네. 예, 그런 겁니다. 우리 한반도도 그런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개마고원입니다. 2억 5천만 년 전에 시베리아에서는 지구에 마그마 대설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개마고원은 약간 지린 정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 EBS 세계 테마기행 방송에 나갔는데 몽골의 다리강가에 가면 이런 화산이 제주도는 한라산 하나잖아요. 다리강가 지역에 가면 화산이 한 200개나 됩니다. 200개나 되는데 화산과 화산 사이는 완벽하게 평지입니다. 한쪽이 이렇게 툭 터져 있어요. 마그마가 나와갖고 한쪽으로 쭉 흘러갖고 이렇게 미장할 때처럼 시멘트 죽이 평지를 쫙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화산 꼭대기에서 터진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고.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그렇죠. 샘물처럼 불불불 하고 옆으로 쭉 흘러갖고 그 넓은 대지를 아주 수평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현무암 범람의 특징이고 이 사건이 2억 5천만 년 전에 시베리아에서 일어났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걸 해양 대지라 그러는데 한 1억 2천만 년 전입니다. 지금 서태평양에 바다 밑에 섬들이 무지하게 몰려 있습니다. 온통 자바 플래토라 그래요. 그거는 우리나라 면적이 한 10배쯤 돼요. 서태평양의 바닷물 제거하면 드러납니다. 그때 바다에 많은 플랑크톤이 다 죽어 나가겠죠.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 석유의 50%가 그때 만들어지는 사건입니다. 마그마가 올라오면 대규모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거든요. 그 대규모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5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구 평균 온도가 한 6도에서 8도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중생대는 남극에 빙하가 아예 없었습니다. 지구 전체에 빙하라는 게 없었습니다. 중생대 2억 년 동안. 해수면이 중생대 때는 얼마나 높아졌느냐 하면 그 200m 정도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 있고 이쪽 있잖아요. 그쪽 전부 다가 바다였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웨스턴 시웨이라 그래요. 바닷길. 그리고 호주에 가보면 호주의 면적의 거의 한 20% 이상이 가운데가 바다였습니다. 가운데가요? 4년 전에 갔었는데 그쪽에 공룡 발구지를 다 탐사하고 왔거든요. 그쪽이 전부 다 바다 밑이었어요. 그쪽 부근이. 그러면 예전에는 호주의 지도가 한가운데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미 대륙 같으면 베네수엘라가 있잖아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쪽에 남미의 한 10% 되는 부분은 바다 밑이었어요. 베네수엘라라는 국가 이름이 리틀 베네치아란 말입니다. 베네치아가 수상 도시잖아요. 물의 도시잖아요. 중생대 때는 바다 밑이었습니다. 2000년 전만 해도 유럽은 다 섬이었습니다. 30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지중해란 바다가 없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바다 이름이 테티스해인데 유럽은 섬처럼 있고 이제 신생대로 들어오면서 해수면이 이제 낮아지고 어떻게 되냐면 아프리카의 일부가 아라비아 반도가 분리돼 갖고 아시아대로 충돌해요. 그 충돌한 지점이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세계적인 원유지대거든요. 테티스 바다가 적도 밑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플랑크톤들이 아주 번성했어요. 그 바다에 있던 플랑크톤들이 매몰돼서 지금 원유가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테티스 바다가 사라져서 유럽이 점점 형성이 되고 아프리카가 북상을 하면서 그 지브롤타 해협하고 막히고 아라비아 반도가 아시아하고 충돌하면서 이란 쪽이 막히면서 테티스 바다가 육지로 갇힌 바다, 지중해로 바뀐 거예요. 이야,
요거 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해했는데. 정보량이 좀 있어갖고 금방 안 될. 뭐 오늘은 어쨌든 그걸 살짝. 지금 말씀하신 거는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면서 따라가야. 예. 1억 년 전 대륙 배치, 해양 배치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5억 년부터 4억 년, 3억 년, 2억 년, 1억 년 단위로 대륙과 대양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를 이렇게 좀 밑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네. 시베리아 트랩, 예, 현무암 범람. 자, 2억 5천만 년 전에 예, 그렇죠. 지구가 현무암 설사로 대규모로 팍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땅이 이제 현무암으로 덮였습니다. 그렇죠. 그 시베리아의 2억 5천만 년 전에 현무암 범람은 지난 5억 년 사이에 대륙에서 현무암 범람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알래스카 면적만한 예. 현무암이 범람을 했는데 그러면 대규모로 이산화탄소가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마그마에서 나오는 기체 성분 중에는 물론 수증기가 가장 많고 그다음 이산화탄소, 그다음 아항산가스. 예. 그럼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잖아요. 예.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데. 그렇죠. 급격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래서 급격한 기온 변화로 생물들이 죽은 겁니까? 그렇죠. 고온하고 건조합니다. 그죠? 요 고온은 금방 이해하셨잖아요. 근데 건조하다는 거는 왜 하냐면 2억 5천만 년 전이 지금 6개 대륙이 다 모여 있는 판게아 시대입니다. 지구상에 대륙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판게아 대륙이 폐렴기 말에 거의 완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대륙들이 다 하나로 모여 판게아가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해안선 길이가 줄어들고 대륙 안에는 건조한 기후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닷바람이 그까지 들어가기 어렵겠죠. 땅이 워낙 넓으니까. 넓으니까. 예. 그래서 해안선 길이도 줄어들고 대륙 중심부는 대부분 건조한 사막 기후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엄청난 현무암이 수백만 년 동안 범람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엄청 올라갔고 고온이 됐고 예. 그다음 판게아가 형성돼서 건조했고 그래서 예. 고온 건조. 요때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 겁니까? 예. 이게? 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자기 객관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지성은 자기 객관화로부터 출발한다 해서 마련한 한국인 자기 객관화 프로젝트. 제3자의 시선으로 현재에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읽어보자.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오네게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오가 4개 오네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네게. 자, 몽골에서 오신 이수 씨. 안녕하십니까. 몽골에서 온 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오신 예나 씨.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송예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체리 씨.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체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우선 저보다 한국말 발음이 정확해요. 세 분이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눈 감고 들으면 중앙시장에서 나오신 겁니다. 또 두 번째, 말을 할 때 어휘 선택, 자신의 의사를 정확한 어휘 선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국을 말할 수 있느냐. 30년 전에 오신 분들 얘기해 보면 30년 전 얘기예요. 자, 이 기준을 다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본인 소개부터 오네게 씨. 제가 사실 김어준 선생님은 아니겠죠? 예전에 광고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이 김어준님을 언급을 많이 하셨거든요. 훌륭한 교수님. 네. 그 교수님 말로는 20대, 30대 때는 그렇게 약간 정갈하게 하고 다니시다가 저희한테 항상 이렇게 김어준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아, 저를 아시는군요. 그 뉴스 공장도 진행. 훌륭한 분이네. 수강장까지 하시고. 아, 저희 그 언론 수업 들었을 때. 네. 그래서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왔고요. 카자흐스탄. 네. 이제 유라시아 심장에 위치해 있는 나라고 그리고 한국과 이제 의외로 정말 비슷한 점이 많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나 아니면 어른이 먼저 먹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라든지. 몇 년 되셨어요? 7년이요. 그 7년 만에 어떻게 나보다 발음이 정확하냐고. 중앙시장에서 오신 거 아니야? 네. 자, 또 뭐가 비슷해요? 결혼할 때 선을 보거나 이제 상견례를 하잖아요. 상견례를 보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여자네 측에서 약간 그 예물 준비하는 거랑 아, 여자 쪽에서는 예물이고 남자는 집에 거기도? 남자는 지금 아직까지는 집이 그 문화가 조금 남아 있어요. 예. 네네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유학을 하러 왔다가 지금은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한국 분이거나 오, 아니요. 저도 그러기를 바랬는데 예. 아니었어요. 한국과의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기를 바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조상님들 중에서는 없더라고요. 조상님 얼마나 거슬러 네. 올라가 봤어요. 저희 카자흐스탄의 그 문화 특성상 예. 본인 위로 한 7대까지, 7대 7대 까지는. 조상까지는 네. 알아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하여튼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한국은 안 나오더라.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 옷이 제 1대 손으로 여기서 좀 뿌리를 내리려고요. 한국 중앙시장에서 오신 것 같은데. 자,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정확한 한국어 표현. 예. 자, 몽골. 저는 몽골에서 관광을 처음에 하러 한국에 왔다가 이분도 중앙시장인데. 한국에 왔다가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밥 문화가 너무 인터넷이 좋고 한국이냐. 몇 년 그래서 되셨어요? 지금 10년 됐어요. 관광하러 왔다가. 네, 관광하러 왔는데 근데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네. 저랑 약간 비슷하게 한국어를 구사하시는 분 처음 봐서 아까 오네게 씨가 말씀하시는 동안 계속 소름이 돋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 우리는? 네. 아, 서로 외국인인데. 네. 외국인들끼리 그쵸. 너무 한국말 잘한다. 네. 이렇게. 본인도 혹시 오네기 씨처럼 네. 나도 혹시 한국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아까 이제 김어준 님께서 물어봐 주셨잖아요. 오네기 씨한테 혹시 조상님들 중에 안 계시냐는 질문 제가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궁금해서. 네,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제 자신보다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몽골인일 뿐이야라고.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본인도 역시 조상을 아무리 뒤져도 한국은 안 나오고. 아니요, 저는 조상은 뒤져보진 않았고요. 제 피를 뒤져보니까 피를 뒤져보니까. 한국 유전자가 몽골보다 한 4% 정도?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네, 27%가 한국이고요. 22%가 몽골로 나와가지고. 네. 한국분 아니에요, 이 정도. 그러니까 그 부모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또 출생의 비밀을 알려고 전화해봤는데 그런 거는 없었다고. 그냥 어머니는 전혀 모르시고. 네,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한국 음식 많이 먹고 한국 음식 많이 먹었어? 네, 한국에 오래 살고 몽골에 안 들어오니 그렇게 유전자가 변형이 이제 됐나 보구나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엔 말씀이 없으셨어요. 네. 깜짝 놀랐겠네. 네, 가족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몽골하고는 역사적으로나 그쵸. 왔다 갔다가 많이 있었죠, 실제. 그쵸. 예, 아마 한 10대쯤 거슬러 올라가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수 씨는 사실상 한국인이네요. 맞아요. 네. 여기 와서 알게 된 거죠. 그쵸. 네. 그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와서- 애착이 전혀 없었고요. 제가 원래 10년 동안 독일어 배우고 독일어 시험까지 보고 독일 유학을 가기 전에 직전에 한국에 왔는데 친척분이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서 외롭다고 네. 여름 방학 때 왔다가 10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피에 이렇게 숨어 있는 조상님들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가 오게 되지 않았나. 왜 그렇게 좋았는지 좀 이따가 여쭤보기로 네, 하고 몽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저희 몽골은요 징기스칸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몽골 하면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몽골 하면은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저희 한 몽골이. 300만밖에 안 되죠. 지금 좀 넘어서 3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이 인구수보다 많은 몽골에서 말이 인구수보다 많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싶네요. 네. 그 어디서 오셨어요? 울란바토르? 붉은 영웅이라는 뜻을 가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근데 몽골 분들은 네. 물어보면 다 울란바토르라고. 거기 인구 절반이 살죠. 그렇죠. 절반이 울란바토르에 사는데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유목 울란바토르 그 외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해외 나갈 생각이 없어요. 그게 그치.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지. 네. 몽골이 또 엄청 크잖아. 땅은 뭐 엄청 크죠. 여기 땅 크긴 다 커요. 아, 다 커요? 네. 알겠습니다. 몽골도 우리나라 한국의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네, 맞아요. 카자흐스탄도 엄청 크죠. 전 세계에서 9위였나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은 10배 넘어요. 거기도. 한 번 더해. 러시아는 뭐. 말할 것도 제가 이따가 말하겠습니다. 자, 미국도 뭐. 여기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수십 배 이상 땅 크기를 가진 나라들만 모인 거예요. 부러워 죽겠네. 그게 기준이었나요? 혹시? 그건 아닌데 모아놓고 보니까 그래요. 네. 러시아.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반년 된 반년? 네? 맞고요. 6개월밖에 안 되는데 한국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저 지금 나이가 23살인데 13살 때부터 계속 혼자? 네, 독학으로. 야, 왜 그랬어요? 왜 그러냐뇨. 왜 한국말을 13살부터 배웠어요? K-팝을 약간 K-드라마를 좋아해서 배우기 시작했고 배우다 보니 뭔가 한국 음식이나 한국 사람, 한국 문화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머니랑 같이 와보고 난 여기서 살아야겠다. 반년 됐는데 벌써. 내 바람은 어떻게 된 거야? 러시아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어디서 오셨는지 러시아에? 러시아는 그 크라스노다르란 곳에서 왔는데 우크라이나랑 터키 사이에 있는 약간 서쪽 끝이구나. 네, 맞아요. 네. 다들 이제 모스크바에서 온 줄 알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모스크바 사람- 아니면 블라디보스톡. 두세 개밖에 몰라요. 맞아요. 러시아라고 생각하면 너무 막 춥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크라스노달은 대구보다 더 더워요. 여름에. 영상 40도까지 올라가고 러시아의 따뜻한 구석이라고 할 수 있죠. 시골 출신이구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시골이 나와버렸네요. 아니 어떻게 한국말은 그냥 혼자 독학한 거예요 다? 반년 동안 과외식으로 하긴 했어요. 한국어를 반년 정도 과외한 그 전부예요? 네, 맞습니다. 점점 갈수록 언어에 재능이 대단한 분이에요. 너무 재밌어서 취미로 생각을 해서 취미로? 배웠습니다. 네, 공부는 아니었습니다. 와. 갑자기 약간 급 자각증. 난 열심히 7년 10년 어떻게 된 거야? 6개월 만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14년 차 살고 있는 14년. 체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자책감을 좀 어떡하지? 막 내가 14년 살았는데 지금 이수 씨랑 오게네 씨랑 예나 씨처럼 이제 한국말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잘하고 소리야. 있는데 뭐 자기도 중앙시장. 내가 뭐 하고 살았나. 네. 그럼 아예 어릴 때 온 거네요? 네, 부모님이랑 이제 이민. 이민을 왔어요? 네. 네, 저희 5학년 때 왔고 가평 시골에서 시골 10년 살았습니다. 가평. 네. 야, 서울에서 가평 출신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네. 별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왜 부모님들이 한국으로 아예 이민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미국인들 맞죠? 네. 네네. 엄마가 미국인, 아빠는 영국인이고. 네. 왜 왔지? 엄마는 저희 엄마는 살짝 미국이 좀 지루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 한국 사람 앞에 살짝이라고 집어넣잖아. 살짝 집어넣기 어렵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도 14년 살기에는 너무 못하는 거 아닐까. 제가 살짝 좀. 네. 어머님이 미국이 살짝 지겨워가지고. 네. 살짝 지겨. 야, 이거 예민한 표현 살짝 지겨웠어. 그냥 지겨운 게 아니라 살짝 지겨워서. 근데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한국을 택했어요, 엄마는? 네, 저희 외할아버지가 외교관이셔가지고 엄마는 일본에서 태어났었어요. 근데 그럼 일본으로 가시죠, 왜? 네, 한국으로 왔었어요, 아마도. 여행을 네, 근데 그때 왔었다. 인상이 깊어서 그때 무슨 인상이 그렇게 깊었대요? 글쎄요, 저는. 근데 통보가 왔었어요. 한국에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냥 한국에 가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엄마가 그냥 통보를 해버렸어요, 가족에게? 네, 저희한테.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냥 한국으로 이사 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이야 이렇게? 네. 왜 엄마가 그렇게 나는 한국이야라고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한국인이 따뜻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가 그렇게 따뜻했는데 엄마가 한 달 만에 한국으로. 어쨌든 언젠가 한국을 가봤는데 엄마가 네네네. 미국에 살짝 지겨워서 네. 온 가족과 함께 한 달 후에 나는 한국에 살 거야. 네. 그래서 아빠는 그냥 엄마를 따르는 남편. 네. 엄마를 무조건 따라가죠. 아빠는. 그래서 그냥 아빠는 오케이 하고 그냥 와버린 거죠. 어처구니 없는 가족이. 자, 이렇게 발음이 저보다 정확합니다. 또 적확한 단어를 선택해 쓰십니다. 살짝. 이거 고급 한국어거든요. 형제들도 있어요? 네네. 언니 오빠 있는데 네. 언니 오빠는 나이가 있어서 힘들었겠다. 네, 되게 적응이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왜 지금 한국으로 가야 되냐고. 네, 그래서 근데 아마 집을 팔고 옮겨버렸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따라갔겠지. 네 왔는데 이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한 6년 동안 외동 딸로 살았어요. 둘 다 미국을 가버렸어요? 네, 네, 저는 거의 엄마 아빠랑 혼자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언니 오빠는 다 미국에 있고? 지금 언니는 한국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 보러 왔는데 이제 네.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부모님 보러 왔는데 한국 남자한테 걸렸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애도 낳았습니다. 네. 한국에 살아요? 네, 네. 이제 같이 가평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가평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 나왔는데 네. 잠깐 놀러 왔다가 네네네. 한 몇 달 지내다가 그냥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그쪽. 잠깐 왔다가 네. 아예 결혼해서 네. 딴 것도 아니고 가평에 네, 다시. 네, 네. 가평이 좋아요. 다들 놀러 오셨죠? 가평이 좋아요. 좋겠지.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본인 나라에서 한국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점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점.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자 한번. 카자흐스탄의 경우 뭔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월말 김어준입니다. 고전문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높은 텐션을 유지하시는, 높은 지대에 사시는 하이랜더 이광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고전 문학의 신세계를 맛보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무협지 열풍이 많이 떨어졌어요. 무협지가? 무협지라는 게 말투가 그러잖아요. 설산을 비호처럼 날아가는 저 초양비의 뭐 이런 식의 멘트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바스타드 소드를 들고, 그러니까 용어는 똑같은 거거든요. 무협지 쇠퇴와 함께 고전문학의 쇠퇴가 동괴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 교수님 같은 분이 없어서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암기 과목 수준에서 딱 끝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 교수님이 이제 그게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홍길동전에 투사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민중적이었던 거고 혁명적이었던 겁니다. 홍길동이 영웅이 아니고 홍길동전을 열망했던 사람들이 영웅이었던 겁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왜 이 서사를 재밌어 했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 오죽하면 로빈훗이 영화에서 예쁘고 멋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빈훗 영화들을 쫙 분석해 보면 갈수록 체제지향적으로 예쁘게 만들어요. 근데 원전은 안 그래요. 오죽하면 거기에 열망하겠냐고요. 현실이 워낙 처참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리지널 로빈훗은 거칠고 그렇습니다.
잔인한 면이 있었으나 그렇습니다. 점점 미화되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중들을 거기 환호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겁니다. 홍길동이 우리 고전의 핵심적 텍스트거든요. 남자 전체 이야기 중에 최고의 고전을 꼽아라 홍길동전입니다. 남성들의 로망이지. 완벽한 로망이죠. 끝내주는 겁니다, 진짜. 하늘도 막 날아다니고. 날아다니고. 여자 셋을 한꺼번에 구하고 자기 나라 세우고 막 왕마조 굴복. 그럼요. 대단한 거죠. 그게 홍길동전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춘향전인데요. 춘향전. 지난달에 예고편 했었죠. 예고편. 이것은 왜 이몽룡전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왜 춘향전이겠는가? 그렇습니다. 여자들 중에 최고의 영웅. 여성들이 카타르시스가 폭발했구나. 그렇습니다. 남자 새끼들. 그겁니다. 이 위선적인 남자 새끼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춘향에게서 로망을 받던 것은 더 높은 수준의 본질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춘향이 이몽룡 하나 바라보는 그런 순애보적인 정절을 지킨 처자의 스토리다. 아닙니다. 이건 진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유치하고 뻔한 스토리 가지고 그렇게 이수일과 심순애의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쓸데없는 그 심파적인 이 심파라는 게 일본에서 새롭게 들어온 유파가 심파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가진 소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남자를 기다리면 막 울고 막 그거 순애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조선의 여성들의 서사는 그런 서사가 아니에요. 그건 일본이 들고 들어온. 맞습니다. 일본이 갖고 들어온 심파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소도로 참으면서 눈물을 흘려대면서 비련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 새드무비 주인공인데. 그럼요. 보통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하얀 그 침대보에 햇빛이 쫙 비쳐 들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가련한 여인이요.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심파가? 그렇습니다. 춘향이 그런 모습 없어요. 그런 모습. 춘향이는 안 그렇고요. 말과 행동이 확실합니다. 이몽룡 목을 붙들고 흔들어요. 끝내줍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일제잔재거든요. 우리의 메인스트림이 아니야. 비련의 여인. 이건 일본에서 넘어온 서사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전소설의 여성 캐릭터를 쫙 다 일별하면 그런 캐릭터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 신파가 일본에서 들어온 그렇습니다. 새로운 쪼의 서사. 그래서 신파라고 부르는. 그래서 신파. 이 새로운 게 들어왔구나. 그렇죠. 비련이고 축축 처지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다 그때 새롭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절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런 식의 축축 처지는 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개척하고 싸우고 쟁취하고 춘향이가 이몽룡 목을 콱 붙들고 야 이 자식아 너 이러면 안 되지 날 버려 이 자식이 뭐 이러면서 어디가 이 새끼야. 그럼요.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춘향이에서 일단 첫 번째 춘향이가 예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박색 춘향 설화라는 게 있습니다. 박색이라는 건 못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남원에 실제 기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춘향이야. 어. 근데 얘가 너무 곤란하게 생긴 거야. 반기인데. 그래서 지방간이 오면 이렇게 쫓아. 어이, 절로 가, 절로 가. 이러니까 네. 원통에서 이 춘향이가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처녀 귀신으로. 호러 아닙니까? 원한이 왕창 맺혀가지고 귀신이 왕 돼가지고 굿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를 풀어주기 위한 굿의 방편으로 춘향이가 너무너무 예쁘고 섹시한 여자를 만들어서 신원굿 원한을 풀어주는 굿을 했다. 워낙 박생인 그렇습니다. 관계가 실제 존재했는데 그렇죠. 한을 품고 죽었다더라. 이 한 어떻게 풀어주냐 이거. 예. 예쁜 춘향 하나 만들자. 그렇습니다. 예쁜 춘향이를 만들어서 그 춘향이 이야기를 헌정했다. 예. 그래서 결국 원한이 풀렸다. 그런 이야기가 점점점 커져서 판소리로 불리던 이야기가 소설로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쫙 퍼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일종의 위령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령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수청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 수청을 들라 뭐 이거잖아요. 옆에서 지킬 숫자에 청은 들을 청자예요. 그러니까 옆에 어시스트로 와서
뭐라고 말하면 그걸 듣는 게 수청입니다. 자꾸 수청을 성적 관계로만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어딜 간다 치면 호텔방에 가면 물도 나오고 밑에 가서 밥 사 먹으면 되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옛날에 어디서 사 먹어요? 가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술집 이런 게 언제 생겼냐 그러면 19세기에 이제 도시부터 생겼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어떤 관리가 왔어. 기와집이 여러 개 있는 관 안에 갖다 쳐요. 일단 씻고 싶어. 어디 가서 씻어요? 수도가가 어디 있어? 우물가에 여자들만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종이 세숫물 있습니다. 룸서비스구나.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는 어디다 깔까? 요도 깔아주고. 화장실은 여기다 하세요. 옛날에 타구라고 그랬는데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이렇게 가래가 많이 났어요. 침 뱉는 것도 갖다 놓고 밤에 자리끼라고 그래서 물 마시라고 그것도 갖다 놓고 아침이 되면 이제 아침밥을 어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식당 가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밥도 들고 오고. 메이드네 메이드. 그렇죠.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을 수청이라고 하는 거죠. 옆에서 수청 들은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수청은 여자만 드는 게 아니고요. 남자도 들고 관원처럼 높은 사람이 수청 오면 들다는 게 와서 나랑 자자.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룸서비스로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메이드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비서 역할도 좀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여기저기 에스코트도 하고 뭐 그러니까 지방관이 가면 수청을 드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 뭐냐면 기념거죠. 관기다. 그래서 조선시대 모든 기생은 싹 다 관기입니다. 그럼 관기의 기본은 뭐냐 하면 몸을 바쳐야지 아니 애초에 그런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직종이에요. 관기라고 하면 부임한 지자체 장에 전인적인 서비스를 한 거고. 그럼요. 그게 그 시대의 시스템이에요. 그게 좋으냐 나쁘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때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보필하는 그렇습니다. 개념이었다. 지방관이 종들을 꼭 데려갈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곤란하게 생겼다고 그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러면 자꾸 싫어하고 모욕적이지 그럼.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 핵심이 그거야. 딴 애들만 계속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딴 애들이 얼마나 또 얘를 또 뭐라고 하겠어. 미워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그게 바로 한이 맺힌 거죠. 이게 한이 맺힌 박색 춘향을 그 영혼을 위로하려고 그 영전에 헌정한. 근데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온갖 에피소드가 덧붙여졌겠지.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마다 다르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춘향이는 그러면 관기냐 아니냐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월말 김어준입니다. 서양 문화의 뿌리, 서양 스토리텔링의 원형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 오늘은 그 그리스 신화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강대진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그리스 신화를 전공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전공을 좁혀서 말하면은 고대 그리스 문학이라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거고요. 더 좁혀서 말하면 서사시, 그 중에서도 일리아스 오디세이아가 저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리아스 오디세이. 네네. 그거 알죠, 아시는군요. 네. 대학에서는 대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서사시, 비극 이런 것들 많이 가르치고요.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네. 고대 철학으로 이제 말하자면 공부를 시작을 해서 석사 논문을 플라톤의 향연 썼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이 여보시오 당신 저 철학에서 어떻게 거기로 넘어갔어? 그런데 히라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우고 나니까 이거 좀 아깝다.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많이 하자. 히라버. 네네. 히라버가. 꼭 그리스가 아니라 히랍이라고 하시는. 네. 저도 모르게 히랍이라고 나왔네요. 히랍. 자, 히랍이란 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라고 부르는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헬라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라는 말은 히랍의 북서쪽 지역을 그라이키아라고 부르는데요.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 가까운 그 지역 이름을 히랍 전체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하다가 그게 서유럽에 퍼져가지고 그리스가 된 겁니다. 그라이키아, 그리스. 근데 저기 본토 사람들이 자기네를 헬라스라고 부르니까 헬라스라고 해주거나 아니면 히랍이라고 하자. 헬라스요? 헬라스요. 네네. 헬라스의 음역이구나 히랍. 네네네. 요새는 H 발음 잘 안 하고요. 엘라다라고 많이 그럽니다. 엘라다라고 그래요? 자기. 네네. 엘라다. 이거 네. 아는 척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개념이 어디 가서 잘난 척 좀 하자 그거잖아요. 그리스라고 하면
무식한 새끼. 그래서 마치 외국 사람이 우리를 만나가지고 너 코리아에서 왔구나라고 말하지 않고 너 한국에서 왔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 느낌이구나. 네, 히랍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라고 안 하고 엘라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 엘라다가 네. 현재 기준의 본토 발음입니까? 네, 이게? 네. 엘라다. 네, 네. 아, 이거 좋네요. 네, 네. 그리스라고 말하기만 해봐라. 엘라다. 네, 네. 그러니까 엘라다어를 공부하신 거군요, 말하자면. 네? 그런데 제가 배운 그리스어는 2,500년 전에 고대어를 공부하셨구나. 네네. 현대는 이제 말이 좀 달라졌죠. 그래도 가면은 이렇게 제가 아는 단어들이 간판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철학을 하시려다 보니까 네. 동양 철학 하려면 한자 하는 것처럼 네네. 고대 엘라다어요? 헬라스어. 그때는 헬라스. 네네. 그때는 헬라스라고 불렀고. 네네. 헬라스가 어떻게 엘라다가 됐어요? 독일어 배우셨죠? 격변화를 하거든요. 안 배웠어요. 안 배우셨어요? 네. 아주 옛날에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배우시면 뭐 데어데스댐덴 이런 거 배우는데 주격, 소유격, 간접 목적격, 직접 목적격 이렇게 1, 2, 3, 4격이라고 하는데요. 일리아스도 이제 일리아드라고 알고 계시는 분 많잖아요. 네. 일리아스가 주격이고요. 일리아스, 일리아도스, 일리아디, 일리아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헬라스도 헬라다 맨 마지막에 목적격으로 나오는데 헬라스가 주격이고 그렇죠. 말하자면 헬라스, 헬라도스, 헬라디, 헬라다 이렇게 되던 것이 맨 앞에 H 발음 안 하게 되고 엘라다. 네. 목적격을 주격처럼 사용하게 돼서 목적격을 네. 아이 모르셔도 됩니다. 아니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목적격 헬라다가 목적격인데. 네네. H 발음 안 해서 H 발음 안 하고 주격처럼 사용돼서 엘라다가 되었다. 네네. 엘라다. 그리스라고 하면 아니 괜찮습니다. 저도 다 그리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죠. 괜찮은지는. 그래야지 상대를 혼내키려고 하는 건데요. 네. 예, 엘라다. 상대가 그리스라고 하면 이 무식한 새끼가. 엘라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스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언어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구나. 네네. 그러다 보니 그 언어로 이제 그 시절의 문학 작품도 읽을 수 있게 되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우스. 네네. 오디세이아인데요. 그냥 오디세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오디세이아. 네. 그리고 일리아스. 네. 제가 어릴 때는 그 일리아드라고 배웠고. 그렇죠. 그것도 격변화를 하기 때문에 거기 주격 빼놓고는 다 D 발음이 나와서 뒤에 어미 띄워버리고 일리아드 이렇게 발음하는 게 영어와 불어에서 사용하는 명칭이고요. 히라버하고 라틴어 그리고 독일어에서는 일리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격으로 써야 되니까 일리아스라고 하자고. 네, 뭐 그런 거 갖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누가 일리아드라 그러면 네. 야단치려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네네. 그리고 이것은 주격입니까? 네네. 일리아스 주격에서요. 일리아드까지가 어간인데 거기 S가 붙어가지고 S 앞에서 D가 탈락한 겁니다. 점점 이제 복잡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재밌는 신화 얘기하죠. 이거 중요해요. 자. 일리아 DS에서 네네. S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S 때문에 저 주격에서는 S 때문에 D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일리아스가 된 거고요.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나갔네 희한하게. 네네. 그럼 일리아스라고 하고. 네네. 일리아드라고 야 주격이어가지고 D가 떨어져 나간 거야. 요거 알아들을 만한 사람 국내 몇 명 있습니까? 글쎄요, 뭐 한 20명 정도 알아들을까? 아주 좋아요. 네네. 설마 20명을 만날 일이 없잖아. 5천만 분의 20.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일리아드라고 그러면 야, 그 소유격에서 D가 떨어져 나가야지. 네. 무식한 새끼. 가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까? 상대가 일리아드라고 했어요. 야, 그거는 저 영어나 프랑스어에서나 쓰는 표현이지. 이거 더 좋다 그거. 네, 히라보 라틴어에서는 일리아스야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일리아드라고 그러면 야, 그 영어하고 불란서 표현이지. 네. 야, 거기서는 D가 떨어 나가야지. 그러니까 D가 떨어지는 이유는 소유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D가 떨어진 거요.
주격에서는 S 끝에 S가 오는데 S 앞에서 치음은 탈락한다고 덴탈. 치음은 탈락한다. 네네. 이거 좋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전문어를 막 써야지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집니다. 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치음은 탈락하는 거 아니야? 네네. 그렇지. 발음하기 힘들지 치음은.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리아드 하면은 제가 하는 말이 맞나 봐주세요. 일리아드라고 그러면 영어하고 또 불란서식으로 네. 발음을 하고 있네. 히랍하고 라틴 쪽에서는 그게 D는 치음 아니냐. 탈락시켜야지. 무식한 새끼. 그것도 모르는 새끼야. 지와야 이 새끼야.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네. 예. 그 신들 이름 다 못 외우면 어때요? 그럼요. 근데 제가 이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네. 평상시에 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우리도 신화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신화가 있고 네네. 전 세계 어디나 다 있는 토속 네. 구라 아닙니까? 네. 그 시절의 지식으로는 이제 도저히 그 인과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어떤 주술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네. 혹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허풍, 허세를 더해가지고 말이죠. 만들어낸 구라. 그런 스토리텔링인데 근데 이 그리스 신화만 왜 유독 전 세계 신화 중에 가장 강력하게 살아남았을까? 지금도 서양 보면은 그 모티브로 영화도 많이 만들고 브랜드도 보면 네. 마세리티. 네. 그 문양이 삼지창이잖아요. 포세이돈 네. 맞죠? 그렇군요. 네. 제 운전면허가 없어서 차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면 나이키 네. 유명한 네. 일케, 네. 날개. 네. 맞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주몽 이런 거 있지만 무슨 예. 단군의 마늘 이런 상품 안 만들거든요. 네. 네. 근데 얘네들은 브랜드로도 살아남아 있고 네. 영화 슈퍼히어로가 결국은 그 원형이 다 네. 신 아닙니까? 네, 네. 결국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네. 신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지? 네, 얘네들은? 네. 브랜드로도 살아남고 네. 우리한테 그 주몽의 달걀이야 네. 라고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네. 사람들이 미친 새끼 아니야 라고 할 텐데 왜 얘네는 살아남았죠? 네, 네. 어준 총수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 핵심은 어떻게 히랍 신화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게 됐냐, 그거였고 중간에 벌써 굉장히 많은 점을 짚으셨어요. 그래요? 하나는 이게 최초의 스토리텔링이다라는 거 짚으셨고 또 하나는 이게 옛날 사람들이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든 설명한 거다. 그게 신화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신화의 중요한 역할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제가 제기하신 첫 번째 질문을 그냥 답을 드리면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신화가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배워라 하면은 히랍 신화 공부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 이게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히랍 신화를 하지 마시고. 그리스 신화? 아니요. 엘라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체가 다 엘라다로 통일하죠. 엘라다. 예, 엘라다. 이 엘라다어로 신화가 뭡니까? 신화요? 예. 지금 미토스죠. 거기 세타 발음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소스 뭐 이런 식으로. TH. 네네. 그럼 그렇게 하기가 또. 아무나 다 그리스 신화 얘기하거든요. 맞추기 힘드네. 네. 엘라다 미소스. 네네. 엘라다 미소스가 생명력 있고 전 세계 상표에도 쓰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게 일찍부터 문학 작품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서양 최초의 문헌이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인데 서양이 그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책보다는 이야기 책이 먼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거기서부터 신화를 바탕에 깔고 작품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걸 로마 사람들이 가져다가 서양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동양은 역사나 이런 걸 먼저 기록했는데. 그렇죠. 좋은 거 잡으셨습니다. 동양이 제가 대체로 의외로 핵심을 짚었습니다. 네네. 상당하시군요. 그렇지. 이게 히랍에서는 제일 오래된 역사책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예요. 그건 기원전 5세기에 나왔고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는 기원전 8세기에 나왔습니다. 오래됐네. 그래서 서사시가 먼저 나오고 비극 작품들이 나온 다음에 역사책이 나왔어요. 근데 중국은 기원전 100년쯤에 나온 사마천의 사기
그게 제일 오래된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법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네네. 공적인 문서나 뭐 네. 역사 혹은 무슨 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네. 구라를 수학 시간에 기하 도형 같은 거 하면서 네. 알파, 베타, 감마, 세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히랍 글자인데 그거는 기원전 8세기부터 쓰였고요. 그 이전에 청동기 시대에는 선문자 B라고 하는 게 쓰였는데 그게 점토판에다가 썼다가 일부 전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옛날 장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차 몇 대, 마차 바퀴 몇 개, 부서진 것까지 다 세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안 쳐주고 우리가 아는 글자로 처음 기록된 것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인데 이야기로 어쨌든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문서로 만들었구나. 동양은 전체적으로 네. 이야기가 부족한데 대신 역사책이 발달해가지고 그것이 이야기를 보충해주는. 그래서 로마도 비슷한데요. 로마도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거든요. 대신 역사 기록이 조금 더 좀 앞서가는 편입니다. 이게 고대 엘라다인들이 이제 구라가 센 애들이었네. 네, 기본적으로. 네. 지금 그리스 사람들도 좀 구라가 세요. 또 한 가지 궁금증은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진지하게 이걸 대했을까? 우리도 그 지역에 짝 먹었던 사람들을 네. 막 이렇게 신화화해가지고 단군도 나오고 고조선에 네. 고구려에 주몽도 나오고 신라의 박혁거세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막 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리스 신화 아니지 엘라다 미소스 엘라다 미소스. 근데 얘네들은 너무 진지해. 네. 막 가게도 막 그릴 수 있어. 마치 실제로 그런 집안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네, 네. 엄청 체계적으로 막 가지를 쳐가지고 네. 온 가족을 만들어놨어요. 네, 네. 그 가족들이 뭐 근친상간에다가 막 강간에다 살인이다 목 따고 막 이런 네. 왜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세계인지 뻔히 알면서 지도 네,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지하게 이걸 상대했지? 글쎄 그거 말이에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네.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또 좋은 거 하나 짚으셨습니다. 신화가 어디서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가 네. 그런 겁니다. 옛날 뛰어난 인물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신격화 그렇죠. 해가지고 그 에우헤메로스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에우헤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신화는 그렇게 생긴 거라고. 아니 그건 뭐 현대에도 네. 전두환 나왔을 때 조선일보 용미요청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당연한 로직이고 그때 네. 더 했겠지. 네네.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히랍 사람들은 왜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대했을까 그러는데 옛날에 볼 벤느 선생님께서 아마 그런 책을 쓰셨을 볼 거예요. 벤느는 누굽니까? 프랑스 아, 사학자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람입니다. 볼 벤느? 네네. 볼 벤느. 뭘 썼어요? 네.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믿었는가라는 책 국내에도 번역이 됐는데 어떤 면에서는 믿고 어떤 면에서 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제의적으로 신들을 섬기긴 했고요. 이성적으로 대하려는 사람들은 그냥 뻥이라 그러고. 생각해 보면 네. 우리 무당도 네. 복잡한 신의 체계를 갖고 있긴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전 국민이 그걸 공유하는 게 아니고 네. 그 특수 직종만의 세계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엘라다인들은 네. 무슨 자기들의 선조가 실제로 네. 그렇게라도 했냐. 네, 네. 엄청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네. 막 석상 세우고 네. 그림 그리고. 아마 귀족들의 일종의 프로파간다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 선조가 신이라고. 족보. 네. 그러니까 일리아스에도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신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구라가 진짜 셌어. 네. 월말 김어준입니다. 나는 진화 심리학을 창시한 이들의 직접 제자다. 그러나 진화 심리학은 우생학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오해에 깊은 트라우마를 겪다가 저희와 함께 들어가 이 새끼야! 로 치유의 과정을 함께하고 계시는 전중환 교수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중환입니다. 많이 치유가 되셨죠? 네, 뭐 보신 분들이 재밌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
뭔가 진화 심리학의 진면목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모님이 못하게 했다고 요 질가이 새끼야는 네네. 테라피적 효과가 있는데. 그러게요. 꼭 필요한 건데 저희 와이프가 못하게 해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와이프한테 안 들려줬어요. 혼날까봐. 혼자서 연습해 보십니까? 예. 연습은 안 했습니다. 한 달 만에 한 번만 해보고 할까요? 자, 그것도 모르는 새끼가. 집에 가, 이 새끼야! 그것도 모르는 새끼가. 집에 가, 임마! 이상한데요? 중간에 한번 해주셔야 되고. 네. 인토네이션이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끝에 함부로 입마로 바꾸시면 안 돼요. 집에 가, 이 새끼야! 이렇게 이제 해놓고 마음의 안정을 도모한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진화 심리학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기존 심리학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기적 유전자. 예. 제가 도키스 만나봤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본 책의 건수가 매우 적은 사람인데 이걸 읽어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20-30여 페이지를 제가 읽었어요. 그러면 저는 다 안다고 말하거든요. 보니까 인문학 서적처럼 많이들 거론하는데 엄밀한 과학 이야기더라고요. 그럼요, 과학. 그래서 앞에 조금 읽다가 내가 읽은 책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었는데 우선 이제 제 이해 수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체는 유전자에 탈 것이다. 네. 패러다임의 완전 전환이죠. 예.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하나하나의 개체는 유전자가 존속하기 위해서 유전자가 탈 것, 유전자가 만든 기계, 로봇 이런 개념이구나. 신선한 아이디어네. 또 하나는 제목을 잘 정했구나.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마치 내 이기심을 정당화시켜줄 논리가 여기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이 책을 읽게 하는 효과가 있겠다. 네, 맞습니다. 네, 유전자의 선택은 자기 생존에 복무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이기적인 효과를 낸다. 그러나 이타적인 선택도 있는 것이다. 이타적인 행동의 선택도 있죠. 그래서 이기적이란 말이 인간의 이기심을 뜻하는 게 전혀 아니구나. 책 때문에 욕도 먹겠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덮고 다 이해했다. 하고 끝내거든요. 예, 잘 이해하셨고요. 조금만 제가 보충을 하면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표정은 그게 아니라 많이 덧붙여야 된다는 아니요, 표정이. 그 정도면 그냥 잘 이해하신 겁니다. 이 책이 학계에 준 임팩트가 뭡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이 책은 유전자의 관점에서 진화를 바라보는 이론을 정립을 시킨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 관점의 진화론의 그 씨앗은 몇몇 진화생물학자들이 뿌려놓은 상태였는데 종합을 하고 그야말로 큰 거목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은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죠. 진화생물학의 혁명적인 패러다임을 이 책이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뻗어나온 한 가지가 진화 심리학인 것이죠. 하긴 이 책은 이제 인간만 다루는 건 아니죠. 네. 근데 그 한 갈래로 진화 생물학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킨 책이죠. 영국에서도 뭐 30주년 기념판, 40주년 기념판을 옥스퍼드 대학에서 10년마다 낼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책으로 인정받고 있죠. 대중적인 어떤 임팩트로는 최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이기적인 유전자를 검색을 하면은 뉴스 기사로 배우 김사랑 이기적인 유전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배우 한소희 사람을 흘리는 성숙미 이기적인 유전자. 최수종 딸 윤서 하이라 판마기 미모 가족이 이기적인 유전자. 잘못 인용한 것이다. 그렇죠. 이 책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죠. 예를 들어 뭐 유전자 결정론이다.
유전자가 다 결정했다는 얘기 아니냐. 네. 그리고 이 인간의 특질하고 연결해 버리는 거죠, 바로. 그렇죠. 개체의 특질하고. 맞습니다. 네. 질투가 날 만큼 이기적으로 잘생겼네, 예쁘네. 이럴 때 이제 써먹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내용. 그렇죠. 맞습니다. 네. 유전자는 이기적이어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게끔 조종한다. 이런 식으로 유전자 결정론적으로 오해를 하거든요. 그게 그게 이제 아니라는 자기가 이기적일 때 유전자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이제 그럼 면죄부를 제공하는 게 아닌 면죄부 것이죠. 정당화할 때 이걸 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잘 이해했죠, 제가? 네네. 집에 갈까요, 이제? 자, 혁명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이냐? 딱 9글자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선택의 단위는 유전자.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전자의 생존기계야. 그래서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유전자의 명령일 뿐이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한다든지 뭐 이타적으로 모금 활동에 기부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기적인 유전자의 책략일 뿐이야. 책략. 네네. 이런 머리를 굴린 거지. 예. 이런 그렇게 어떤 이해하는데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오해하는 건 마찬가지죠.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약간 겉멋으로 회의적인 세계관, 과학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야. 유전자가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게끔 명령을 하거든. 제목을 잘 정한 것이기도 하고 흥행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잘못 정한 것이기도 하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많이 팔린 거죠. 내가 도킨스하고 만나서 얘기했던가. 책 제목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제목 아니냐. 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그런 수준의 대화를 내가 했어요, 도킨스하고. 아주 훌륭한. 자, 선택의 단위는 유전자다. 네. 20세기 전반의 진화 생물학계가 네. 집단 선택론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집단 선택론은 뭐냐면은 뭐 종족 보존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MBC 자연 다큐멘터리 PD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초원에 직접 가서 사자가 그 영양대를 잡아먹는 이런 스펙타클한 장면을 찍고 싶으셔서 갔대요. 딱 갔는데 사자가 영양대를 이렇게 옆에 있는데도 몇 날 며칠을 그냥 낮잠만 자더랍니다.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잡아먹어야 거의 되는데. 며칠 동안 자다가 그래서 주로 사자가 하는 일은 허구한 날 영양대 옆에서 그냥 자는 게 일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펙터클한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 하다가 이분이 깨달은 게 자연은 어떤 조화와 화목한 균형. 그러니까 사자가 영양대 앞에서 드르렁거리면서 자는 까닭은요. 영양대를 생각을 해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양대 입장에서 매일 사자가 눈을 뜨고 이렇게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양대 정신건강,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사자 입장에서는 오늘 영양을 잡아먹어서 배가 부른 다음에 뭐 산책도 하고 이러면은 영양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게 사냥한 다음에 산책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영양들 보란 듯이 드르렁 자줘야 영양들이 안심하고.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생태계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생각을 해서 영양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귀여운 분이다. 마음이 너무 보들보들해요. 근데 도킨스가 BBC 다큐멘터리를 본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책 초반에 나옵니다. 그래서 BBC 다큐멘터리에서 오스트레일리아산 거미인데 이 거미들이 새끼를 엄청나게 낳는데요. 대부분은 잡아먹혀요.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겠죠. 그러니까 해설, 나레이션이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 거미들은 사실 대부분은 잡아먹히게끔 그래서 어떤 생태계의 조화 균형에 이바지하게끔 그러니까 전체 생태계를 위해서 새끼를 많이 낳아서 제공해 준다는 식으로 해설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난 목적은 사실은 잡아먹혀가지고 다른 포식자종의 영속에 기여하게끔 이것이 어떤 자연의 섭리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집단 선택론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럼 그 말은 모여서 서로 합의를 봤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너 새끼 9개 나라야. 내가 그중에 7개 먹고 내가 유지돼야 그다음 먹이 사슬 유지할 거 아니야. 이걸 집단 선택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종이나 나 집에 가. 예전에 SBS에서 예능 프로그램 짝이라고 혹시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그런 프로 있었죠. 짝이라고 해서 왜
평범한 남녀 젊은 사람들을 예. 산골짜기에 이렇게 뭐 한 하숙집 같은데 이렇게 본 동안 적은 같이 없어요. 살잖아요. 있다는 건 아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짝짓기 프로그램이 웃기기 때문에. 네네. 예. 근데 그 취지가 뭐냐면요. 예.